한국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망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숨겨진 한국의 실체를 직접 보여드리죠. 여기 한국은 겉만 민주국가이지 실제로는 억압받고 통제받는 후진국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한국에 입국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뜻밖의 모습을 마주하고 기가 찬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이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라고 꼽히는 베이징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중국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죠. 몇몇 국가들에서는 중국을 폐쇄적인 독재의 국가라고 비난하곤 하지만 그건 중국을 아예 모르는 헛똑똑이들이 짓거리는 헛소리일 뿐이거든요. 현재 중국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선진화를 이루었고 중국 인민들은 정치에 대한 목소리도 자유롭게 내며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피난을 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뉴스를 보면 수많은 한국인들이 불합리하고 가난한 한국의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시위를 하다가 무자비한 탄압을 당해서 중국으로 도망오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중국의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과 부유한 국력을 보고 감탄하며 연신 중국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진적인 한국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면서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적이고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는 제 조국 중국에 깊은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번은 이러한 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학술 교류를 통해 중국에 단기간 파견 온 미국 교수의 특강 때의 일이었는데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긴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은 국가라며 만약 중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성공 과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해오더라고요. 아니, 대국인 중국이 소국 한국을 따라하라니 저는 교수가 실성한 것은 아닌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는데요. 현재 중국은 가난한 한국에 지원금까지 주며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 한국으로부터 도망친 망명자들까지 받아주고 있는 상태임에도 어떻게 그런 한국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중국이 후진국 한국을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감정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들 모두가 느꼈는지 어떤 중국 학생은 눈에 눈물까지 맺힌 상태로 교수님께 악에 바친 고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죠. 한국은 명백한 후진국인데 어떻게 중국이 그런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는 망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계속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뉴스에도 나오는 사실인데 교수님은 뉴스도 안 본단 말인가요? 중국 학생의 시원한 주장에 다른 학생들은 동의한다는 듯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중국 만세를 외치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모습을 기가 찬다는 듯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눈뜨고 봐주기 안타까울 정도군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어떤 세뇌 교육을 받고 통제된 언론을 보고 자랐으면 이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한국은 중국이 못해낸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적인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게 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한국은 성공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껴서 한국의 성공에도 두 눈을 꼭 감고 있을 뿐이죠. 중국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다던 중국의 망명을 온 한국인들은 전부 AI를 이용해 교묘히 합성한 가짜 동영상이고 애초에 한국인이 중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경우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 봐도 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매우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재국가로 중국인들은 지금도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중국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인들은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단합이 되는 법이 없었고 위기가 닥치면 항상 숨기 바빴기에 결국 민주화도 이룩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위기의 순간마다 뭉치며 항상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냈고 결국 14억 중국인들도 못한 역사적인 발전을 이룩한 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정말로 한국의 민주적 통치와 개방적인 정치체제는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세기 후반 한국이 군사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것은 성공적인 정치 발전 모델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인권 침해와 검열이 난무하는 중국의 일당 체제는 오히려 중국을 후퇴시키는 주범일 뿐이죠. 놀랍게도 이렇듯 민주화를 이뤄냈냐 못 이뤄냈냐에 대한 부분은 양국의 국민들의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이념을 대표하는 후보와 정당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경쟁적인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다당제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애초에 투표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일당 체제에서는 선거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심지어 중국에는 평범한 초등학교 학급의 반장선거에서 마저 내정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민들은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목격하는 한국의 능력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을 본받고 행동으로 옮기기는커녕 열등감에 지배당해 한국을 비난하기만 하는 중국은 절대로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인들의 선진적인 민주화 과정을 먼발치에서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하겠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언론인이 정보활동, 사회적 이슈,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죠? 중국에서는 미디어 검열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비판과 관련하여 보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은 AI를 통한 합성으로 한국에 대한 비난 영상을 내보내는 등의 아무리 후진국 언론이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 야만적이고 음습한 행동을 일삼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제된 중국 언론의 세뇌당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군요. 저는 교수님의 주장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은 그동안의 제 중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만 같았고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던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국가라는 사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이었고 저는 교수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던 와중 그만 발을 헛디뎌서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저는 발목에 심각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단 엎어져서 난장판이 된 캐리어의 짐부터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렇듯 빈틈을 보일 경우 물건을 전부 도둑맞기 마련이고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범죄는 생계형 범죄로 여겨지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발생하므로 경찰조차 인력 부족을 핑계로 도와주지 않거든요. 저는 후진국 한국인들이라면 중국인들보다 더욱 구차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기에 그렇게 퉁퉁 부은 발목을 부여잡고 짐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단에서 꽤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극심한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은 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공항을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이내 제 짐을 훔쳐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몹시 당황한 나머지 중국어를 구사하며 제발 물건을 훔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그저 저를 냉철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건을 주워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10초 뒤에 일어난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한국인들은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닌 하나같이 제 물건을 주워 담아주기 위해 모인 거였고 그렇게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물건들은 순식간에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자 한 한국인 한 명은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근처 약국에서 사왔다며 파스까지 주고 갔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과 관심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일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대가 없는 호의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극한의 이득을 위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무면허 약사가 실제 약 대신 분필로 만든 가짜 알약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수년간이나 가짜 알약을 팔아놓고도 충분히 믿으면 위약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뻔뻔한 변명만을 일삼았기에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따라서 이 한국인 또한 일면식도 없는 제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약값이 2배 이상 되는 팁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가 준 파스는 물에 부직포를 적신 가짜 파스가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무런 팁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렸고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은 그저 순수한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일 뿐 지저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연하다는 듯 친절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깜짝 놀라는 한편 어쩌면 미국인 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친구에게도 대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법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남에게 호의를 베풀다니 이건 시민의식이 극도로 발전한 국가가 아니라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던 와중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나 공항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은 한국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던 모양이었고 저는 역시나 한국이 선진국일 리가 없었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맹렬히 뒤쫓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은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고 아무래도 이기적인 한국인들은 노인이 열심히 모은 폐지를 훔칠 생각으로 빠르게 노인 쪽으로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폐지 약탈은 중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므로 저는 한국도 중국과 똑같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도감마저 들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폐지나 공병을 줍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데 이러한 남이 모은 폐지와 공병을 그대로 훔쳐가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은 폐지가 담긴 리어카가 꽉 차길 기다렸다가 그대로 리어카째로 훔쳐서 도망가곤 하고 심지어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그대로 폐지 수거 센터로 방향을 바꿔 마치 자신이 폐지를 모은 것처럼 행세하며 폐지값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에서 이러한 폐지 절도는 수많은 방법까지 존재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학생들이 당연히 할머니의 리어카를 훔쳐서 달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폐지를 훔쳐가기는커녕 리어카를 미는 것을 돕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몇 명은 할머니 대신 리어카를 민과 동시에 몇 명은 근처에 폐지를 가져와서 리어카에 폐지를 쌓는 등 이들은 마치 할머니를 도와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처럼 리어카를 함께 끌어주는 척하면서 그대로 리어카 주인을 폭행 후 리어카째로 도망가거나 폐지를 멋대로 팔아버린 후 도망가버리는 범죄가 너무나도 흔하기에 저는 한국 학생들의 행동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끄는 것을 10분여간 돕더니 그대로 고개를 숙인 후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더운 여름에 처음 보는 남을 위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중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더니 이내 정류장 앞에 구비된 박스에서 물과 얼음을 꺼내더니 할머니께 전달한 후 그대로 갈 길을 가버렸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얼음과 물을 구비해둠으로써 시민 복지에 힘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박스를 구비해둔다면 그 즉시 다른 중국인들이 훔쳐가서 내다 팔 것이 분명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기에 그러한 복지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신기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탄을 하는 한편 그래도 저라도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따라함으로써 중국인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더군요. 저는 중국에서 누군가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그저 할머니를 뒤에서 따라가기만 할 뿐 도저히 말을 걸지 못한 채 뻘쭘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식당에서 웬 중년의 남성이 나오더니 이내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께
뭔가 공격적인 태도로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부유한 동네에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들이 윽박을 지르고 집값이 떨어지니 당장 꺼지라며 면박을 주곤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의 중년의 남성이 할머니께 큰 소리를 내는 상황이 딱 중국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구나 싶었고, 그렇게 대국인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당당하게 아저씨께 번역 앱을 내밀었습니다. 힘없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이게 바로 이중적인 한국인들의 실체인가요? 그런데 그러한 번역 앱을 본 중년의 남성은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날도 덥고 하니 할머니를 위해 냉면이나 한 그릇 대접해주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만 괜찮다며 버티셔서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로 음식을 대접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무료 음식을 대접하기는커녕 모든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눈치 싸움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판매자는 썩은 과일만 중점적으로 담으며 무게를 측정할 때조차 발로 체중계를 교묘하게 눌러 무게를 늘리면서 고객을 향해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기를 치고, 구매자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판매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과일 몇 개를 추가적으로 가방에 몰래 넣음으로써 사기를 치죠. 이처럼 중국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각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에 천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무료로 대접하는 일 따위는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이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음식을 무료로 대접할 수가 있냐며 분노 섞인 태도로 번역 앱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 남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밥을 제때 챙겨 먹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웃 어른들이 밥을 챙겨주시곤 했죠. 저 할머니를 좀 보세요.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로 보이는데 이제는 당연히 제가 그러한 어른들을 챙겨드림으로써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그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현격한 격차도 격차였지만 저는 이 정도로 선진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중국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숙소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식사도 할 겸 근처도 좀 둘러볼 겸 밖으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처 없이 걷던 와중 저는 주변이 조금 시끄럽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위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인데 한국의 시위는 생각보다 훨씬 평화롭게 진행되었기에 저는 제가 시위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약간의 부러움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애초에 시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만약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더라도 여럿이서 모여 시위를 하기라도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시위대가 조직되자마자 그 즉시 군인들이 들이닥쳐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한 구타를 퍼부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탱크와 무장군인까지 출동해서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곤 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선진적인 사회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위를 할 때도 전혀 흥분하는 법 없이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외쳤는데요.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과 간식, 마스크까지 나눠주고 있었고 심지어 노인이나 어린아이 같은 약자들도 시위에 참여해서 정말 전 연령대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시위가 일어났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봤고 이내 이건 중국에서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시위는커녕 지역 행사에서조차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일 뿐이거든요. 중국인들은 아무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질서의식을 완전히 무시하며 극단적인 이기심을 드러내곤 하죠. 중국인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대신 밀고 새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곳곳에서는 주먹다짐까지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끔찍한 혼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혼란을 틈타 노점의 음식을 몰래 훔쳐먹는다거나 기념품을 훔친 뒤 뻔뻔하게도 판매자에게 다시 가서 자신이 물건을 훔쳤으니 이 물건을 50%의 가격으로 다시 사가라는 수준 낮은 소리나 일삼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랄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클지는 너무도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러한 행사장의 혼란을 틈타 남의 아이를 유괴하는 전문적인 조직까지 존재하는 등 그야말로 중국에서는 안전지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시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완전히 유지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러한 상황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시위가 놀라웠던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시위를 하면서도 파괴 행위가 단 한 건도 없는 완전히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선진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시위대는 분노에 휩싸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게 되는 대신 사려 깊은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평화로운 노래를 불렀으며 대화와 이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칠 뿐이었죠. 이런 모습은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분명 시위였음에도 중국의 일반적인 지역 행사보다도 더욱 모범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분명 대립이 아닌 대화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랄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는 누가 봐도 쉽게 예측이 가능해 보였죠.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선진적인 문화를 유지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은 후진적인 문화를 대물림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 간의 관계는 놀랍도록 신뢰가 두터웠거든요.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대립적이고 권위적인 입장을 취하기는커녕 군중과 우호적으로 소통하고 길을 제시하며 시위대와 열린 태도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경찰관들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촉진하기 위해 참석한 것 같아 보였고 저는 경찰과 시위대가 질서와 존중을 유지한다는 상호 목표를 공유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게도 생수를 나눠주며 경찰들을 존중했고 경찰관들 역시 노약자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죠. 중국의 군인들과 경찰들은 권위적인 태도로 조금의 반항이라도 하는 시민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영구적인 장애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때로는 대놓고 두들겨 패도 중국에서는 뉴스거리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한국의 법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이러한 종류의 협력적 접근 방식은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예상치도 못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시위 현장이 신기하고 부러워서 너무 많이 걸어버린 탓일까. 저는 전에 다친 발목을 또다시 접질려버리는 대형 사고를 저질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악소리도 못 낸 채 쓰러지고 말았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저를 본 한국의 시민들은 저를 부축해주며 시위 현장 한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긴급 의료인력과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제가 앰뷸런스에 탑승함과 동시에 한국의 시위대는 하나같이 나서서 길을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은 앰뷸런스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신호까지 해주며 현장을 통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건 중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양국의 현저한 수준 차이를 또다시 느끼며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 차이는 최소 20년 이상은 벌어졌구나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더라도 긴급 의료인력이나 앰뷸런스가 전무할 뿐더러 심지어 군중 속에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해서 앰뷸런스가 다가가기 위해 군중을 통과하려고 해도 중국인들은 한 발짝 물러서거나 길을 비우기는커녕 돈을 주지 않으면 비키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내 일이 아니니 굳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나는 재미있는 구경이나 하겠다라는 고약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곤 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기꺼이 발벗고 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간의 제 한국인에 대한 오해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쪽팔릴 정도로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은 왜 한국처럼 할 수 없는가에 엄청난 원통함을 느끼고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조사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구나를 느끼고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일단 한국 역사를 통틀어 한국인들은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반대나 비판의 여지가 거의 없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엄격한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했어요. 사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서 딱히 감흥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한국인들이 보인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치적 자유가 자신의 권리라고 믿었던 한국의 학생, 노동자, 지식인, 일반 노동자 등의 일반 시민들은 작은 목소리를 점점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은 당국의 잔인한 진압에 직면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직과 시위를 계속했고 이는 단순한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인 인간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엄격하고 폐쇄적인 통치에 대해 암묵적으로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목소리를 내는 법이 없으며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중국 정부의 조그마한 탄압에도 지레 겁을 먹고 그 즉시 모든 인원들이 해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안문 사건과 같은 굵직한 사건 이후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잠식당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용기가 가득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거든요.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자유와 인권이 승리할 사회를 구상했고 이 꿈은 한국인들에게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하고 성공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결국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자유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는 단 한 번의 사건이나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포기를 거부한 한국 시민들이 수년간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정점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강력하고 선진적인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러한 압도적인 역경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어요. 이러한 극복의 역사를 발판 삼아 한국은 계속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며 아무리 힘겨운 역경이라도 결국에는 단합을 통해 극복해내는 거였죠. 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극복을 해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경이 닥치면 14억 인구 중에 누군가는 해주겠지라며 뒤로 숨어버리기 일쑤고 자유를 원하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쟁이일 뿐이죠.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을 이유 없이 질투하고 욕하는 것도 중국도 한국처럼 하고자 했으나 결국엔 실패했고 이제는 그 동력마저 잃고 아예 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나온 열등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깨닫고 만약 중국이 한국처럼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겐 끝없는 추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유 없이 비난만 계속한다면 저희는 더 빨리 망가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느꼈죠. 저는 한국의 역사와 강력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뭔가 강제로 감겼던 두 눈을 번쩍 뜬 것 같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